내 이름은 정현석이다. 나는 서울 도심 외곽, 낡은 골목 한 귀퉁이에 자리한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 일한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핀셋으로 낡은 시계의 톱니바퀴를 맞추는 것이 내 일상의 전부다. 째깍, 째깍. 정교한 시계 부품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작업실을 채운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묵묵히 시계만 고치는 평범한 아저씨로 안다. 그들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비밀을 품고 이 자리에 숨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한때 국정원 알파팀의 전설적인 요원이었다. 알파팀.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인 그 팀은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적의 심장부를 파고들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위협을 제거했다. 나의 손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도구였다. 하지만 이제 내 손은 부서진 시계를 고치는 데만 쓰인다. 나의 과거는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은 난파선처럼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어 살았다. 세상의 모든 관심과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의 과거는 너무나도 잔혹했고 나는 더 이상 그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나의 옛 동료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이들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에게 나의 존재는 잊혀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터였다. 내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자 내 삶의 유일한 이유인 딸 수아가 있었다. 수아는 해맑고 순수한 아이다. 나는 수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주고 싶었다. 그녀가 나의 과거와 아무런 관련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수에게 내 과거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녀는 그저 내가 평범한 식의 수리공 아빠라고 알고 있을 뿐이다. 매일 아침 수아의 머리를 따아주고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다. 나는 수아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겉으로는 평범한 식의 수리공이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알파팀 요원제의 본능이 살아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가게 안의 모든 CCTV 사각지대를 확인했고 외부 침입에 대비한 최적의 방어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나의 눈은 늘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고 나의 귀는 작은 소음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지나가는 차량의 엔진 소리, 심지어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까지도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내 주머니에는 낡은 시계가 들어있다. 시침과 분침이 멈춰버린 낡은 손목시계. 그것은 내가 알파팀의 마지막 임무에서 얻은 것이다. 그 임무에서 나는 내가 가장 아끼던 동료를 잃었다. 그리고 나 또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시계는 내가 겪었던 지옥 같던 시간의 증거이자 내 안에 깊이 박힌 트라우마의 흔적이다. 나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나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돕고 싶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였다. 한 젊은 여성이 다급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다. 시계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아저씨, 이 시계 좀 고쳐주세요. 저희 할아버지 유품인데 정말 중요한 시계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나는 시계를 건네받아 살펴보았다. 시계는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시계였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아가씨, 이 시계는 거의 수명이 다한 것 같은데
제발요, 아저씨. 이거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거라도 없으면 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절박한 표정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보았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앞에서 절규하던 나의 모습.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그녀는 나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제가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돈은 됐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나는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시계를 고쳤다. 낡은 시계의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망가진 부품을 새로 만들었다. 나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나는 나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쏟아부었다. 며칠 후 시계는 다시 째깍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시계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시계를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아가씨.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시계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작은 웃음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다. 나는 나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돕고 싶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 문 앞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수아는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의 밝은 모습은 내게 큰 기쁨이었다. 나의 세상의 전부인 수아가 작은 발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늘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세상이 과연 내 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수에게 이미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나의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나의 전부인 수아의 세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나의 손에 쥐어진 멈춰버린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다가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내 이름은 정현석이다. 나는 서울 도심 외곽, 낡은 골목 한 귀퉁이에 자리한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 일한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핀셋으로 낡은 시계의 톱니바퀴를 맞추는 것이 내 일상의 전부다. 째깍, 째깍. 정교한 시계 부품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작업실을 채운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묵묵히 시계만 고치는 평범한 아저씨로 안다. 그들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비밀을 품고 이 자리에 숨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한때 국정원 알파팀의 전설적인 요원이었다. 알파팀.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인 그 팀은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적의 심장부를 파고들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위협을 제거했다. 나의 손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도구였다. 하지만 이제 내 손은 부서진 시계를 고치는 데만 쓰인다. 나의 과거는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은 난파선처럼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어 살았다. 세상의 모든 관심과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의 과거는 너무나도 잔혹했고 나는 더 이상 그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나의 옛 동료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이들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에게 나의 존재는 잊혀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터였다. 내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자 내 삶의 유일한 이유인 딸 수아가 있었다. 수아는 해맑고 순수한 아이다.
나는 수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주고 싶었다. 그녀가 나의 과거와 아무런 관련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수에게 내 과거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녀는 그저 내가 평범한 식의 수리공 아빠라고 알고 있을 뿐이다. 매일 아침 수아의 머리를 따주고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다. 나는 수아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겉으로는 평범한 식의 수리공이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알파팀 요원의 본능이 살아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가게 안의 모든 CCTV 사각지대를 확인했고 외부 침입에 대비한 최적의 방어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나의 눈은 늘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고 나의 귀는 작은 소음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지나가는 차량의 엔진 소리, 심지어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까지도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내 주머니에는 낡은 시계가 들어있다. 시침과 분침이 멈춰버린 낡은 손목시계. 그것은 내가 알파팀의 마지막 임무에서 얻은 것이다. 그 임무에서 나는 내가 가장 아끼던 동료를 잃었다. 그리고 나 또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시계는 내가 겪었던 지옥 같던 시간의 증거이자 내 안에 깊이 박힌 트라우마의 흔적이다. 나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나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돕고 싶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였다. 한 젊은 여성이 다급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다. 시계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아저씨, 이 시계 좀 고쳐주세요. 저희 할아버지 유품인데 정말 중요한 시계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나는 시계를 건네받아 살펴보았다. 시계는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시계였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아가씨, 이 시계는 거의 수명이 다한 것 같은데. 제발요, 아저씨. 이거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거라도 없으면 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절박한 표정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보았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앞에서 절규하던 나의 모습.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그녀는 나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제가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돈은 됐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나는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시계를 고쳤다. 낡은 시계의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망가진 부품을 새로 만들었다. 나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나는 나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쏟아부었다. 며칠 후 시계는 다시 째깍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시계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시계를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아가씨.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시계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작은 웃음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다. 나는 나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돕고 싶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 문 앞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수아는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의 밝은 모습은 내게 큰 기쁨이었다. 나의 세상의 전부인 수아가 작은 발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늘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세상이 과연 내 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수에게 이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나의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나의 전부인 수아의 세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나의 손에 쥐어진 멈춰버린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다가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내 삶의 고요가 깨진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날 아침도 나는 평소처럼 수아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수아는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다. 나는 그런 수아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봤다. 아무런 예감도 없이 내 작은 시계 수리점의 문을 열고 평화롭게 하루를 시작했다. 오후 2시 13분.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낡은 회중시계의 톱니바퀴를 조심스럽게 맞추고 있었다. 째깍, 째깍. 시계가 다시 생명을 얻는 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바로 그때였다. 나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정현석 씨 되십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요. 따님, 정수아 학생이 오늘 아침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수아가 사라졌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아는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을 겁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정현석 씨, 진정하십시오. 저희도 방금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과 교육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웠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모여들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수아의 이름을 외치며 교무실로 향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담임 선생님이 울음을 터뜨리며 내게 달려왔다. 수아는 어디 갔습니까? 제 딸이 사라졌어요. 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담임 선생님은 내게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현석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수아는 평소처럼 등교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작 종이 울린 후에도 수아는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CCTV를 확인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학교 CCTV 관제실로 향했다. CCTV 화면 속에서 수아가 학교 교문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수아는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선 후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보였다. 나는 CCTV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수아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단순 가출일 가능성 혹은 유괴일 가능성까지. 나는 유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직감했다. 누군가 나의 약점을 노리고 수아를 납치한 것이다.
내 심장은 끓어올랐다. 나는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알파팀 요원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경찰에게 수아의 특징과 내가 아는 모든 정보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경찰은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내가 평범한 시계 수리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듯 했다. 나의 침착함과 날카로운 관찰력이 그들에게 의심을 안겨주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 모든 CCTV 화면이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잠시 후 섬뜩한 메시지가 나타났다. 1시간 내 딸을 찾지 못하면 서울은 암흑이 된다. 메시지와 함께 시간 카운터가 시작되었다. 화면 한쪽에는 작게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밧줄로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수아의 모습이었다. 수아는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다. 나는 영상을 보자마자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끓어올랐다. 강남역, 광화문 광장, 서울역 등 서울 시내 주요 번화가에 설치된 모든 대형 전광판에도 같은 메시지와 영상이 송출되었다. 서울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도시 전체는 공포에 휩싸였다. 정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경찰과 국정원은 비상작전을 시작했다. 테러였다. 나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납치범이 누구인지 직감했다. 강필중. 그는 과거 나의 직속 상관이자 알파팀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권력에 대한 탐욕과 냉혹한 성격으로 인해 팀에서 쫓겨났다. 그는 늘 내게 열등감을 느꼈고 나를 증오했다. 그는 나의 약점을 노리고 수아를 납치한 것이다. 나의 모든 과거와 그의 악행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NIS 본부로 달려갔다. NIS는 이미 비상이 걸려 있었다. 수많은 요원들이 모여 납치범을 추적하고 메시지의 발신지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나는 NIS 국장을 찾아갔다. 그는 과거 나와 함께 알파팀에서 일했던 나의 동료이자 상관이었다. 그는 나의 존재를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졌다. 현석, 자네가 아직 살아있었나? NES 국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었다. 나는 과거 임무 중 위장 사망 처리되었기 때문이었다. 국장님, 지금은 저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제 딸이 납치되었습니다. 강필중이 제 딸을 납치했습니다. 저는 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국장은 나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강필중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강필중이 NIS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강필중이 자네 딸을 납치했다고? 말도 안 돼. 그놈은 이미 오래전에 제거된 줄 알았는데.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복수하려 합니다. 저는 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국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국장은 잠시 망설였다. 나의 존재는 NIS의 1급 기밀이었다. 나의 복귀는 NIS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하지만 시간은 없었다. 1시간. 수아를 찾지 못하면 서울은 암흑이 된다고 했다. 국장은 결국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다. 현석, 자네를 믿겠다. 자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지만 위험하다. 강필중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존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나의 다리 상처.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강필중이 있었다. 나는 그를 뿌리 뽑지 않으면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NIS 특수팀을 이끌고
강필중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나는 고통을 무시했다. 나의 몸은 이미 극한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나는 강필중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다음 수를 읽으려 했다. 그는 내게 퍼즐 조각을 던지듯 단서들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나와의 싸움을 즐기는 듯했다. 나는 과거 나의 팀원들을 떠올렸다. 알파팀의 동료들. 그들은 모두 나를 믿고 따랐다. 나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나의 딸 수아를 지킬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서울 시내 곳곳의 CCTV 화면에는 여전히 수아의 모습과 시간 카운터가 재생되고 있었다. 40분, 30분, 20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서울은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절규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했다.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꽉 쥐었다. 이 시계는 다시 움직여야 했다. 정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나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알파팀 요원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수아를 위해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시간은 마치 모래알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서울 시내 모든 CCTV에 나타난 메시지. 1시간 내 딸을 찾지 못하면 서울은 암흑이 된다. 그리고 수아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담긴 영상. 공포는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고 NIS 본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NIS 국장과 함께 상황실로 달려갔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CCTV 화면과 함께 시간 카운터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다. 30분, 20분, 10분. 시간은 우리를 재촉했다. 현석, 강필중이 미쳤어. 그는 단순히 자네 딸을 납치한 게 아니야. 서울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어. 국장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원래 그런 놈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즐기죠. 하지만 그는 반드시 흔적을 남길 겁니다. 그게 강필중의 약점입니다. 나는 특수팀원들과 함께 강필중의 움직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도의 해킹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흔적을 지웠지만 나는 그의 패턴을 알고 있었다. 강필중은 늘 퍼즐 조각을 남기듯 단서를 흘렸다. 그는 내가 자신을 추적하기를 원했고 나와의 대결을 즐기는 듯했다. 첫 번째 단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였다. CCTV 영상 속에서 강필중은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거는 듯한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즉시 특수팀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공중전화기 옆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다. 알파, 알파. 그것은 과거 나의 팀 이름이었다. 강필중은 내가 알파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조롱하듯 이 단서를 남긴 것이었다. 나는 그가 나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내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즉시 NIS 본부에 알파라는 단서와 공중전화 부스의 위치를 보고했다. 국장은 나의 보고에 놀랐다. 그는 강필중이 NIS 내부의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했다. 현석, 그놈이 자네의 과거를 알고 있어. 조심해야 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는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일 겁니다. 나는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해 강필중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는 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분명히 다음 단서를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의 과거와 관련된 장소에 남겼을 터였다. 나는 나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장소가 떠올랐다. 과거 알파팀이 비밀리에 훈련을 받던 장소. 폐쇄된 지하 벙커. 그곳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특수팀에게 그곳으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10분, 5분. 서울 시내의 모든 전광판에는 붉은색 시간 카운터가 깜빡였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폐쇄된 지하 벙커 입구는 낡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벙커 내부는 어둡고 습했다. 먼지 냄새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벙커 안을 살폈다. 나의 눈은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벙커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신 장비를 발견했다. 장비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강필중이 사용하던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통신 장비에 접근하여 그가 남긴 메시지를 해독하려 했다. 윤세라에게 연락하여 원격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윤세라는 나의 요청에 놀랐지만 이내 나의 지시에 따라 해독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참의 노력 끝에 윤세라는 통신 장비에서 강필중이 남긴 메시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메시지는 복잡한 암호로 되어 있었지만 윤세라는 그것을 완벽하게 풀어냈다. 메시지 속에는 다음 단서와 함께 강필중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현석, 아직도 날 기억하는군. 내 딸을 찾고 싶다면 5분 안에 마지막 장소로 와라. 네가 가장 아끼던 동료, 민호가 잠든 그곳에서 기다리겠다. 민호. 그 이름은 내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평생의 악몽이었다. 민호는 과거 나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알파팀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전우였다. 그는 강필중의 배신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나의 다리 상처 또한 그때 생긴 것이었다. 강필중은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그는 내가 민호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나는 즉시 마지막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도심 외곽에 버려진 채석장이었다. 민호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던 장소였다. 나는 나의 특수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홀로 채석장으로 달려갔다. 시간은 이미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서울 시내의 모든 전광판에는 붉은색 시간 카운터가 0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차해석장 입구는 어둡고 음침했다. 나는 낡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채석장 안은 고요했지만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민호의 이름을 외쳤다. 민호야, 민호. 나의 목소리가 채석장 안에 울려 퍼졌다. 차해석장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강필중을 보았다. 그는 수아를 밧줄로 묶은 채 인질로 잡고 있었다. 수아는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비웃듯이 바라봤다. 현석, 드디어 왔군. 내 딸을 구하러 온 건가? 네가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그의 목소리는 악마처럼 섬뜩했다. 나는 수아를 보자마자 주먹을 꽉 쥐었다. 나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강필중, 내 딸을 당장 풀어줘.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 내 딸은 건드리지 마. 하하하. 내 딸? 그래, 내 딸이다.
네가 나를 배신한 대가를 네 딸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아끼던 민호처럼 네 딸도 네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강필중의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민호의 죽음과 나의 고통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강필중은 수에게 총을 겨눴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나는 수아를 잃을 수 없었다. 나는 민호를 지키지 못했지만 수아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강필중에게 달려들었다. 3초.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났다. 나는 강필중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나의 다리 상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총알을 피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오른손은 그의 총을 쳐냈고 나의 왼손은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나는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나는 그의 몸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쓰러진 강필중을 뒤로 하고 수에게 달려갔다. 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나의 품에 안기자 이내 울음을 그쳤다. 나는 수아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내 품 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수아야, 아빠 왔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괴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나는 수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 서울 시내 모든 전광판의 시간 카운터가 예경을 가리켰다. 그리고 화면은 일제히 암흑으로 변했다. 서울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강필중의 협박이 현실이 된 것이다. 나는 수아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들었다.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필중은 잡았지만 서울은 암흑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했다.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꽉 쥐었다. 이 시계는 다시 움직여야 했다. 정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나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알파팀 요원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수아를 위해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나는 수아를 품에 안고 채석장을 벗어났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NIS 특수팀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수아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강필중이 서울을 암흑으로 만든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서울에 다시 빛을 되돌려 놓아야 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였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는 이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서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모든 건물, 가로등, 신호등이 꺼졌고 도시는 거대한 블랙홀처럼 변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혼란스러운 외침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수아를 품에 안은 채 채석장을 벗어났다.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NIS 특수팀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의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나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다. 수아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서울에 다시 빛을 되돌려 놓아야 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였다. NIS 특수팀은 곧 채석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강필중을 체포하고 수아를 안전하게 구출했다. 수아는 나를 보자마자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아빠, 무서웠어. 나는 수아를 꽉 끌어안았다. 괜찮아, 수아야. 아빠 왔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수아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녀의 작은 몸이 내 품 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NIS 국장은 강필중을 보자마자 격분했다. 강필중, 내 놈이 감히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내 놈은 끝장이야. 강필중은 군사경찰에게 이끌려 나가면서도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사로잡힌 듯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수아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NIS 국장은 내게 수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필중이 서울을 암흑으로 만든 방법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시간은 없었다. 서울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이대로 방치하면 더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었다. 나는 곧바로 NIS 상황실로 향했다. 상황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모든 요원들이 서울 전역의 정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해킹 공격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강력했다. 강필중은 서울의 모든 전력 시스템과 통신망을 마비시켰다.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현석, 강필중이 해킹으로 서울 전체의 전력 시스템을 마비시켰어. 그리고 통신망까지 장악했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NIS 국장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그는 강필중의 능력에 경악하는 듯했다. 나는 강필중의 해킹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의 눈은 빠르게 화면을 훑었고 나의 손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강필중은 늘 퍼즐 조각을 남기듯 단서를 흘렸다. 그는 나와의 대결을 즐기는 듯했다. 나는 나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한참 동안의 분석 끝에 나는 강필중의 해킹 패턴에서 미묘한 규칙을 찾아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패턴은 내가 과거에 보았던 어떤 해커의 공격 패턴과 유사했다. 나는 나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이 해킹 공격은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군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정우 요원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정우 요원은 당시 나와 함께 알파팀에서 일했던 나의 동료였다. 그는 해킹 공격의 배후에 강필중의 잔당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들은 강필중의 지시를 받아 서울을 암흑으로 만들고 NES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다. 우리는 강필중의 잔당들이 숨어있는 곳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 지하에 버려진 지하철 터널에 숨어 있었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특수팀에게 그곳으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서울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잠겨 있었다. 폐쇄된 지하철 터널 입구는 낡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터널 내부는 어둡고 습했다. 먼지 냄새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터널 안을 살폈다. 나의 눈은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터널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강필중의 잔당들을 보았다. 그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서울의 전력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광기와 함께 악마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는 듯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제압했다. 나의 다리 상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총과 칼이 아닌 나의 몸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나는 한 명씩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들은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총알을 피하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몸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하게 움직였다. 나는 한 명씩 그들을 쓰러뜨렸다.
내 손은 여전히 굳은 살 박히고 거칠었지만 이제는 이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나는 강필중의 잔당들을 모두 제압했다. 그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그들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전력 시스템을 복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의 복잡한 암호를 설정해 놓았다. 나는 암호 해독에 애썼지만 시간은 부족했다. 서울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잠겨 있었다. 그때 나의 낡은 시계가 갑자기 요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멈춰버린 시계는 나의 손목 위에서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렸다. 나는 시계를 보자마자 놀랐다. 그리고 시계의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보았다. 오메가. 그것은 과거 나의 동료 민호가 내게 주었던 시계의 이름이었다. 민호는 내게 이 시계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었다. 이 시계는 우리 팀의 마지막 희망이야. 언젠가 네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 시계가 너에게 길을 알려줄 거야. 나는 민호의 말을 떠올렸다. 나는 시계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호가 남긴 비밀스러운 장치였다. 나는 시계의 버튼을 누르고 특정 패턴으로 시계의 톱니바퀴를 돌렸다. 그러자 시계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컴퓨터 화면을 향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들이 순식간에 해독되었다. 강필중의 잔당들이 설정해 놓았던 모든 암호들이 해독된 것이다. 나는 즉시 전력 시스템을 복구했다. 서울은 다시 빛을 되찾았다. 건물들은 다시 불을 밝혔고 가로등은 환하게 거리를 비췄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나의 손에 든 시계를 바라봤다. 멈춰버렸던 시계는 이제 다시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민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는 죽어서도 나를 도왔다. 나는 NIS 국장에게 전력 시스템 복구 소식을 알렸다. 국장은 나의 성공에 감격하는 듯했다. 현석, 자네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이걸 해냈나? 민호가 도와줬습니다, 국장님.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전직 국정원 블랙 요원, 서울을 구하다. 달이 저는 시계 수리공의 영웅담. 언론은 연일 나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나는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과거 국정원 블랙 요원이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나의 용기와 정의로운 신념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경찰과 NIS의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강필중의 조직을 추적하고 그를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과거 블랙 요원 시절의 경험, 강필중과의 악연, 그리고 민호의 죽음까지. 나는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들에게 드러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나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NIS 국장은 내게 다시 NIS로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정현석 요원, 당신의 능력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당신은 우리 NIS가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다시 조국을 위해 헌신해 주십시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내가 피하고 싶었던 삶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필중과 같은 악마 같은 존재들이 존재하는 한, 이 사회는 늘 위험에 처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NES 국장의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 일하지 않을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나의 능력을 사용할 것. NIS 국장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NIS의 새로운 팀을 이끌고 거대 범죄 조직과 맞서는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낡은 군용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을 때 꿈꾸셨을 정의로운 세상을 내가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군대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나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 NES로 복귀한 것은 내게 새로운 시작이자 동시에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직면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편의점 아저씨가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대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는 국정원 요원이었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훈장과 같았다. 나의 새로운 임무는 국제 마약 조직 블랙 스네이크를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이 조직은 강필중이 과거 몸담았던 곳이자 그가 현재 한국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던 거점이었다. 블랙 스네이크는 마약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 거래, 인신매매 등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치밀하고 잔인했으며 사회 고위층과 깊이 결탁되어 있었다. 그들의 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혀 있었다. 나는 블랙 스네이크를 전담하는 특수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나의 팀원들은 모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베테랑 요원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과거 나를 신문했던 경찰관, 그리고 내게 도움을 주었던 이정우 요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가장 먼저 우리는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블랙스네이크는 마약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국내외 유령 회사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 대기업 총수들, 심지어 군부의 일부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의 이름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들이었지만 실상은 추악한 범죄의 공범자들이었다. 나는 이정우 요원과 함께 그들의 은밀한 회동 장소를 급습하여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들의 대화와 행동을 기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비밀이 결코 탄로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듯 오만하게 행동했다. 나는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은 곧바로 그들에게 감지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내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거짓 정보를 유포했고 나의 과거 특수부대 경력을 들먹이며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다. 심지어 나의 가족들을 미행하고 협박하며 나의 심리적인 약점을 흔들려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요양원에 의문의 괴한들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히 어머니는 무사했지만 그들은 어머니에게 내게 손을 떼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다. 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건드렸다. 나는 더 이상 침착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NIS 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요청했다. 국장은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어머니와 누나에게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는 내게 강필중의 배후 세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강구진 요원, 그들은 자네를 완전히 꺾으려 할 걸세. 자네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할 거야.
자네도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 국장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나의 다리 상처.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강필중이 있었다. 나는 그를 뿌리 뽑지 않으면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윤세라에게 연락하여 나의 가족이 협박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윤세라는 격분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당했던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는 듯했다. 세라 씨,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돼요. 제가 가진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윤세라는 강현민의 배후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그들의 온라인 활동, 비자금 흐름, 그리고 은밀한 만남들을 추적했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우리는 강현민의 배후에 있는 핵심 인물들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들은 전직 고위 공무원, 재벌 2세, 그리고 군 장성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얼굴 뒤에 추악한 범죄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후 우리는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계획했다. NIS 국장은 이 작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나의 싸움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전쟁이 되었다. 작전 당일이 되었다. 나는 NIS 특수팀원들과 함께 작전 브리핑룸에 모였다. 우리는 각자의 임무를 확인하고 최종 점검을 했다. 나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썩어빠진 뿌리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나의 말에 팀원들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이 싸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작전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다.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의 은밀한 아지트들, 그들의 비자금 세탁 장소, 그리고 불법 무기 거래 현장까지. 나는 가장 핵심적인 작전 현장, 즉 카르텔의 리더들이 모이는 비밀 회동 장소를 직접 지휘했다. 그곳은 도심 외곽의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였다. 보안이 철저하고 침투가 거의 불가능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이정우 요원과 함께 펜트하우스에 침투했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나는 고통을 무시했다. 나의 몸은 이미 극한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 우리는 환기구를 통해 잠입하고 레이저 센서를 피하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나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펜트하우스 안에는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의 핵심 리더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자신들의 사업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강현민은 그들 중 한 명과 화상통화를 연결하여 자신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 강현민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리석은 것들.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나의 계획은 완벽하다. 너희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강현민의 오만한 목소리가 회동 장소에 울려 퍼졌다. 그의 비웃음 섞인 표정은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정의를 통해 팀원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지금이야. 진입. 우리는 순식간에 회동 장소로 진입했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나는 그들의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카르텔 리더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총알을 피하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몸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하게 움직였다. 나는 한 명씩 그들을 쓰러뜨렸다. 내 손은 여전히 굳은 살 박히고 거칠었지만 이제는 이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카르텔의 리더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며 회유하려 했다. 얼마면 되겠나?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 나는 그들의 제안을 비웃었다. 당신들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 나는 당신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나는 그들의 손목을 수갑으로 묶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의 핵심 리더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의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작전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환호했다. 나는 NIS 본부로 돌아와 국장에게 작전 결과를 보고했다. 국장은 나의 노고를 치하하며 말했다. 간구진 요원, 자네 덕분에 우리 NIS가 역사적인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네. 자네는 진정한 영웅일세. 자네의 용기와 신념은 우리 NEAS의 귀감이 될 것이네. 국장의 칭찬에 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한 행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현민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악행은 끝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제 그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과거를 잊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증거가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았음을 느꼈다. 나의 희생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강현민의 오만함과 무시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의 동료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은 내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의 핵심 리더들을 체포하고 대규모 마약 거래를 저지한 것은 큰 성과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의 뿌리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강현민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범죄 조직과의 대결을 넘어 이 사회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카르텔과의 전쟁이 되었다. 나는 NIS 특수팀을 이끌고 블랙스네이크의 배후 세력을 추적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권력과 자금을 제공하는 숨은 그림자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우리는 밤낮으로 잠복하고 미행하며 수많은 정보원들을 포섭했다. 나의 과거 블랙 요원 시절 경험과 강현민에게서 얻은 단서들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블랙스네이크는 마약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국내외 유령 회사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 대기업 총수들, 심지어 군부의 일부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의 이름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들이었지만 실상은 추악한 범죄의 공범자들이었다. 나는 이정우 요원과 함께 그들의 은밀한 회동 장소를 급습하여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들의 대화와 행동을 기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비밀이 결코 탄로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듯 오만하게 행동했다.
나는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은 곧바로 그들에게 감지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내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거짓 정보를 유포했고, 나의 과거 특수부대 경력을 들먹이며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다. 심지어 나의 가족들을 미행하고 협박하며 나의 심리적인 약점을 흔들려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요양원에 의문의 괴한들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히 어머니는 무사했지만 그들은 어머니에게 내게 손을 떼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다. 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건드렸다. 나는 더 이상 침착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NIS 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요청했다. 국장은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어머니와 누나에게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는 내게 강현민의 배후 세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강우진 요원, 그들은 자네를 완전히 꺾으려 할 걸세. 자네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할 거야. 자네도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 국장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나의 다리 상처.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강현민이 있었다. 나는 그를 뿌리 뽑지 않으면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윤세라에게 연락하여 나의 가족이 협박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윤세라는 격분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당했던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는 듯했다. 세라 씨,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돼요. 제가 가진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윤세라는 강현민의 배후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그들의 온라인 활동, 비자금 흐름, 그리고 은밀한 만남들을 추적했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우리는 강현민의 배후에 있는 핵심 인물들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들은 전직 고위 공무원, 재벌 2세, 그리고 군 장성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얼굴 뒤에 추악한 범죄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후 우리는 블랙스네이크 카르텔벌 일망타진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계획했다. NIS 국장은 이 작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나의 싸움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전쟁이 되었다. 작전 당일이 되었다. 나는 NIS 특수팀원들과 함께 작전 브리핑룸에 모였다. 우리는 각자의 임무를 확인하고 최종 점검을 했다. 나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썩어빠진 뿌리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나의 말에 팀원들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이 싸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작전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다.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의 은밀한 아지트들, 그들의 비자금 세탁 장소, 그리고 불법 무기 거래 현장까지. 나는 가장 핵심적인 작전 현장, 즉 카르텔의 리더들이 모이는 비밀 회동 장소를 직접 지휘했다. 그곳은 도심 외곽의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였다. 보안이 철저하고
침투가 거의 불가능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이정우 요원과 함께 펜트하우스에 침투했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나는 고통을 무시했다. 나의 몸은 이미 극한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 우리는 환기구를 통해 잠입하고 레이저 센서를 피하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나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펜트하우스 안에는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의 핵심 리더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자신들의 사업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강현민은 그들 중 한 명과 화상 통화를 연결하여 자신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 강현민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리석은 것들.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나의 계획은 완벽하다. 너희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강현민의 오만한 목소리가 회동 장소에 울려 퍼졌다. 그의 비웃음 섞인 표정은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정의를 통해 팀원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지금이야. 진입. 우리는 순식간에 회동 장소로 진입했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나는 그들의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카르텔 리더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총알을 피하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몸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하게 움직였다. 나는 한 명씩 그들을 쓰러뜨렸다. 내 손은 여전히 굳은 살 박히고 거칠었지만 이제는 이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카르텔의 리더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며 회유하려 했다. 얼마면 되겠나?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 나는 그들의 제안을 비웃었다. 당신들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 나는 당신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나는 그들의 손목을 수갑으로 묶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의 핵심 리더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의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작전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환호했다. 나는 NIS 본부로 돌아와 국장에게 작전 결과를 보고했다. 국장은 나의 노고를 치하하며 말했다. 강구진 요원, 자네 덕분에 우리 NIS가 역사적인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네. 자네는 진정한 영웅길세. 자네의 용기와 신념은 우리 NIS의 귀감이 될 것이네. 국장의 칭찬에 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한 행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현민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악행은 끝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제 그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과거를 잊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증거가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았음을 느꼈다. 나의 희생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강현민의 오만함과 무시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의 동료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은 내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의 핵심 리더들이 모두 체포된 것은 국가적인 쾌거였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나의 활약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이제 국정원의 영웅이라 불렸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강현민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악행은 아직 완전히 심판받지 않았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내가 겪었던 다리 상처의 진실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밝히고 강현민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나는 NIS 특수팀을 이끌고 강현민의 잔재를 척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강현민을 여전히 추종하며 그의 복귀를 꿈꾸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 곳곳에 숨어 은밀하게 움직였고 때로는 내게 대한 보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나의 안전과 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했다. 나는 박민재 변호사와 이정우 요원과 함께 강현민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의 과거 행적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가 NIS 요원 시절 저질렀던 모든 비리, 그리고 민호의 죽음에 대한 그의 책임까지. 우리는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었다. 공식적으로 민호는 임무중 사고로 순직 처리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강현민의 배신으로 인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다. 나는 민호가 죽었던 그날의 임무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당시 강현민은 팀장이었고 그는 민호를 위험한 상황에 고의적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나의 다리 상처 또한 그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나는 이정우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정우 요원은 당시 민호와 함께 임무에 투입되었던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는 강현민의 배신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다. 우리는 함께 당시 임무에 대한 모든 기록과 증언들을 다시 검토했다. 당시 현장 보고서, 통신 기록,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까지. 우리는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다. 강현민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조작했고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나는 나의 과거 경험을 되살려 강현민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는 오만하고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기념처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혹시 민호의 죽음과 관련된 영상이나 녹취록이 그의 비밀스러운 저장 공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윤세라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윤세라는 박지훈 사건 이후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디지털 세계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세라 씨, 혹시 강현민의 비밀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민호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말에 윤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강현민의 추악한 민낯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세라 씨, 강현민은 박지훈과 같은 부류의 인간이에요. 그는 분명히 자신의 악행을 기록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의 보안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요. 윤세라는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강현민의 비밀 저장 공간에 침투하려 애썼다. 그녀는 수많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복잡한 암호들을 해독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고 그녀의 얼굴은 집중력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며칠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윤세라는 결국 강현민의 비밀 저장 공간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예상했던 대로 수많은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그곳에는 민호가 죽었던 그날의 임무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강현민은 민호를 고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내몰았다. 그는 민호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호를 비웃듯이 바라봤다. 민호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강현민은 냉정하게 그를 외면했다. 그리고 나의 다리 상처 또한 강현민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그는 나를 제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나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영상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영상을 보는 내내 분노와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내 손은 떨렸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내가 겪었던 다리 상처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는 모든 증거 영상과 녹취록을 USB에 담았다. 이것이 바로 강현민의 모든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NIS 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국장은 영상을 보자마자 분노했다. 세상에, 강현민 그놈이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니.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현민을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국장은 강현민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 군검찰은 즉시 강현민을 소환했고 그의 모든 비리와 살인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다. 나는 민호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들은 민호의 죽음 이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강현민의 악행과 민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경악했고 분노했다. 그들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내게 간곡히 부탁했다. 나는 그들에게 반드시 강현민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현민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언론은 연일 강현민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그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나는 법정 증인석에 서서 내가 아는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민호의 죽음, 나의 다리 상처, 그리고 강현민의 배신까지. 나의 진술은 단호했고 나의 증거들은 명백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나는 내가 확보한 영상 증거를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민호가 죽었던 그날의 임무 영상이었다. 영상 속 강현민의 잔혹한 모습과 그의 배신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고 민호의 부모님은 오열했다. 강현민은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당장 꺼. 저거 가짜야. 조작된 영상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그의 악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현민, 너의 악행은 이제 끝이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의 말에 강현민은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권력,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삶까지. 그는 결국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강현민은 민호에 대한 살인 혐의와 직권남용, 그리고 비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처참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나는 민호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들은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김 요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민호의 억울함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인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호는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낡은 주머니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을 때 꿈꾸셨을 정의로운 세상을 내가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다. 평화롭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될 터였다. 나는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것이다.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